돈은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돈은 늘 움직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반대로 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이렇게 아끼고 사는데 통장은 늘 제자리일까? 왜 월급은 오르는데 내 삶은 더 팍팍해질까? 왜 돈은 꼭 나랑 안 친할까?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0대인 제가요, 성공담처럼 멋있게 포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면서 몇 번이나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딱 하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을 같이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방향을 거꾸로 잡아버린 생활 때문이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뭘 바꿔야 하는지도 손에 잡히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제 얘기부터 하나 꺼내볼까요? 저는 20대 후반에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때 월급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한 달 내내 버티고 야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겨우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뿌듯함이 아니라 안도감이 먼저 오더라고요. 이번 달도 살아남았다. 그런데요, 그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세요? 집세, 관리비, 교통비, 회식비, 보험료, 카드값. 그리고 남는 건 다음 달을 위한 불안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젊어서 그래. 경력이 쌓이면 나아지겠지. 연봉이 올라가면 숨통이 트이겠지. 그런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연봉이 올라가도 똑같더군요. 아니, 더 빠듯해졌어요. 이상하죠? 돈은 더 버는데 마음은 더 가난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버는 돈이 늘면 생활이 편해져야 정상인데 왜 우리 삶은 늘 버티기가 기본이 되어버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그 반대로 몸을 던져서 그래요. 돈은요, 당장 급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쌓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리죠? 아니, 돈은 필요한 대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데? 맞아요. 사람의 입장에선 필요해서 벌죠. 그런데 돈의 입장에선 달라요.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돈은 안전한 곳, 커지는 곳, 연결된 곳으로 움직입니다. 돈은 물이랑 비슷합니다. 물이 어디로 흐르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을 거꾸로 퍼올리려고 해요. 두 손으로요, 양동이로요, 밤새도록요. 그러니 지치죠. 그러니 늘 부족하죠. 그러니 내가 뭘 더 해야 하지만 남죠. 제가 40대 초반에 딱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들어가기 시작하고 부모님 병원비도 슬슬 신경 쓰이고 집 대출이자는 한 달 한 달 목을 조르고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때 제가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눈빛이요. 내가 이래서 사는 건가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제가 스스로한테 질문했어요. 나는 돈을 벌고 있나? 돈에 쫓기고 있나? 여러분은요? 지금 돈을 벌고 계세요? 아니면 돈에 쫓기고 계세요? 돈에 쫓기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들어오면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월급은 내 돈이 아니라 월세 주인 돈, 카드사 돈, 학원비 돈, 은행 이자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배달하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돈은 노동의 대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구조로.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아끼기만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 아끼기는 방어고 돈의 흐름은 공격이거든요. 우리는 늘 방어만 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어요. 성실해요. 진짜 성실해요. 회식도 빠지지 않고 일도 야무지게 하고 주말엔 부업도 조금씩 해요. 그런데도 늘 돈이 없대요. 통장 잔고가 늘 비슷하대요. 반면에 제가 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갈수록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표정이 달라요. 둘의 차이가 뭐였냐? 하나는 돈을 벌어서 쓰는 구조에 살고 있었고 하나는 돈이 돈을 낳는 구조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늘 생산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일하게 되는 곳으로 향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소비에 밀어넣습니다. 심지어 소비도 나를 키우는 소비가 아니라 남의 체면을 지키는 소비, 남의 기준을 맞추는 소비, 남의 시선을 피하는 소비가 많아요. 그렇게 돈은 나를 떠나서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남의 자산을 키우고 남의 꿈을 키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월급 받아서 내는 월세는 누구의 자산을 키우죠? 집주인이죠. 우리가 카드로 사는 물건은 누구의 현금을 키우죠? 기업이죠. 우리가 비싼 이자를 내는 대출은 누구의 돈을 키우죠? 은행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른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된다. 성실하면 된다. 여러분, 성실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실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만 성실만으로는 돈의 방향을 못 바꿉니다. 성실은 엔진이고 방향은 핸들이에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핸들이 반대로 꺾여 있으면 절벽으로 갑니다. 돈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돈은 다음 3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첫째, 돈은 수수료를 받는 곳으로 갑니다. 둘째, 돈은 이자를 받는 곳으로 갑니다. 셋째, 돈은 소유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수수료를 내고, 이자를 내고, 소유권이 없는 곳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돈은 늘 우리를 떠나요. 돈이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40대 중반쯤이었는데, 당시엔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그런 얘기만 나오면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괜히 욕심 부리는 사람 같고, 괜히 위험한 사람 같고. 그래서 저는 저축만 했어요. 적금, 예금. 그게 제일 착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만기 안내를 받는데 이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1년 동안 묶어놨는데 내가 한 달 회식 한 번 안 가면 아낄 수 있는 돈 수준이더군요. 그 순간 뭔가 깨졌습니다. 내가 돈을 묶어둔 게 아니라 시간이 묶였구나. 돈은 거의 안 늘었는데 내 시간은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더 벌지가 아니라 돈은 왜 나를 안 따라오지로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돈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데 커지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참 잔인한 말인데 현실입니다. 월급은 내 시간을 잘라서 바꾼 돈입니다. 시간을 더 잘라내면 월급이 오를 수도 있어요. 야근, 주말 근무, 이직, 승진, 부업. 그런데 시간은 유한합니다. 몸도 유한하고요. 그러니까 월급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어느 지점에서 썩 막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돈이 아니라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반대로 돈이 돈을 낳는 구조는 처음엔 느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붙어요. 그게 복리라는 놈입니다. 복리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복리예요. 좋은 쪽으로도 무섭고 나쁜 쪽으로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카드값 연체 이자 한 번 붙어보면 알죠. 처음엔 얼마 안 되네 싶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 됩니다. 그게 복리의 나쁜 얼굴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자산으로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돈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게 복리의 좋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리를 어디에 쓰고 있죠? 대부분 빚에다가 쓰고 있어요. 집 대출, 차 할부, 카드 할부, 학자금. 복리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는 쪽으로 돌아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집 사지 말라는 거냐? 그럼 차 사지 말라는 거냐? 아이 키우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삶은 살아야죠. 다만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어차피 내는 돈이라면, 어차피 사는 삶이라면 그 안에서라도 돈이 내 편이 되는 구조를 하나씩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남는 돈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살아보는 것. 이거 말은 쉽죠. 근데 해보면 압니다. 처음엔 숨이 막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어요. 근데요, 딱 한 달만 버텨보세요. 2달만 버텨보세요. 뇌가 바뀝니다. 돈 쓰는 기준이 바뀌어요.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비가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저축이 단순 저축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저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모으는 돈은 나를 지키는 돈인가요? 나를 틔우는 돈인가요? 비상금은 나를 지키는 돈입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평생 지키기만 하다 끝납니다. 지키기만 하면 지칩니다. 나를 키우는 돈은 작아도 좋습니다. 대신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의 선택지를 늘려줘야 해요. 제가 50대가 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느냐에 있더라고요. 퇴사할 수 있느냐, 쉬어갈 수 있느냐, 싫은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느냐, 내 몸이 힘들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느냐. 그 선택지를 만드는 게 자산입니다. 그리고 돈은 그 선택지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요. 왜냐? 사람들이 몰리고, 기회가 몰리고, 정보가 몰리고, 결국 돈이 다시 몰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돈은 정보가 먼저 움직이고, 사람이 따라 움직이고, 대중이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대중이 움직인 다음에 움직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유행하고, 주변에서 다 한다고 할 때요.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잠을 못 자요. 제가 2020년쯤에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난리가 났을 때 그 불안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지금 안 하면 뒤처진다. 그 분위기 속에서 평소엔 투자에 투자도 모르던 사람이 대출 받아서 들어가고 친구 말만 듣고 들어가고 단톡방 정보만 보고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돈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불안을 따라가는 거죠. 뒤는 불안을 좋아합니다. 불안한 사람에게서 돈이 빠져나오거든요. 세 번째 핵심입니다. 돈은 감정적인 손에서 빠져나와 원칙적인 손으로 들어갑니다. 감정적인 손은 급하게 사고 급하게 팔고 남 이야기 듣고 흔들립니다. 원칙적인 손은 기다리고 쪼개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몇 년 지나면 인생 차이로 벌어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죠? 더 오르겠지 하고 샀는데 조금 떨어지면 망했다 하고 팔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오르면 아, 그때 팔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그게 감정의 손입니다. 원칙의 손은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얼마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얼마를 몇 번에 나눠서 살지, 왜 이걸 사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40대 후반에 아주 작은 금액으로 원칙을 연습했어요. 큰 돈으로 하면 감정이 폭발하거든요. 작은 돈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내 심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투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 문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빨리 흔들리는지, 내가 얼마나 남의 시선에 약한지, 내가 얼마나 조급한지,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얘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향. 그건 바로 소유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용만 합니다. 집도 빌려 쓰고, 차도 할부로 빌려 쓰고, 물건도 카드로 먼저 빌려 쓰고, 시간도 회사에 빌려주고 월급 받습니다. 근데 돈은 빌리는 사람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돈은 빌려주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수수료와 이자와 임대료가 그 증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작아도 소유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야 합니다. 그 소유가 꼭 집이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산, 내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자산. 어떤 분은 인덱스 ETF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은 사업의 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본인이 하는 일에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기술도 자산입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자산. 제가 50대가 되니 확실히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내 몸 하나로 계속 벌겠다는 전략이 생각보다 빨리 한계가 와요. 그래서 30대, 40대 때부터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무언가를 조금씩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큰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 덜 흔들리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가장 많이 묶여 있나요? 월세인가요? 대출 이자인가요? 카드값인가요? 보험료인가요? 아니면 남들처럼 살기 위한 비용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남들처럼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남들처럼 차 사고, 남들처럼 좋은 데서 밥 먹고, 남들처럼 아이 학원 보내고, 남들처럼 명절에 용돈 드리고. 다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남들이 기준이 되면 내 인생의 핸들이 남 손에 넘어가요. 돈은 핸들을 잡은 사람에게 모입니다.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잡아야 돈도 내 편이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검소하게 사는 분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탐배도 안 하고 옷도 몇 벌 안 사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남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아. 그 말이 꽂혔습니다. 남의 속도를 따라가면 항상 늦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돈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딱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 이 말이 이상하죠? 회사에서 월급 받는데 나에게 월급을 또 줘? 맞아요. 월급이 들어오면 미래의 나에게 먼저 떼어주는 겁니다. 적립, 자동이체, 감제성. 둘째,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구독을 정리하는 것. 요즘 소비는요, 한 번에 크게 안 나가요.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OTT, 멤버십, 앱, 배달, 할부. 이게 무섭습니다. 물 새는 배처럼 티도 안 나게 빠져나가요. 셋째, 빚을 나쁜 빚과 괜찮은 빚으로 나누는 것. 나쁜 빚은 내 현금 흐름을 갉아먹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빚입니다. 그건 빨리 줄여야 합니다. 괜찮은 빚은 내 자산을 키우는 데 쓰이고 현금 흐름이 관리되는 빚입니다. 다만 이건 초보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괜찮은 빚을 나쁜 빚으로 만드는 건 딱 한 번의 욕심이거든요. 넷째, 작게라도 소요를 시작하는 것. 소유는 규모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1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방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한 달에 딱 10만 원이라도 미래를 위해 사라지지 않게 지킬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면 그 10만 원은 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자존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소비를 줄이고 선택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돈의 방향을 바꿔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정말 작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월급날마다 일정 금액을 먼저 빼서 아예 없는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근데 2-3달 지나니까 나 사라지네?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통장에 쌓인 돈보다 더 큰 게 남았어요. 내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구나. 여러분, 돈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정보 부족도 아니고 실력 부족도 아니고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는 돈을 받으면 보상 심리로 씁니다. 나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특히 30대 때요.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는 길에 괜히 비싼 커피 하나 사면서 그걸로 위로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패턴이 문제더군요. 돈은 패턴을 타고 흐릅니다. 내가 어떤 패턴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돈이 내 인생에서 머무는 시간이 달라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오늘 제목을 다시 꺼내봅시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다. 돈은 소유로 가고 원칙으로 가고 구조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여로 살고 감정으로 움직이고 단리로 참고 즉시 만족 구조에 살죠. 돈이 우리를 떠나는 건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교육이 그렇게 시켰고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광고가 그렇게 유혹하고 주변이 그렇게 압박하니까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방향이 보였잖아요. 방향만 바로 잡아도 속도는 천천히라도 앞으로 갑니다. 이제 클라이맥스로 정리해 볼게요. 제가 50대가 되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결론. 첫째, 돈은 남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남으면 저축한다? 평생 남는 날 오기 어렵습니다. 남겨야 합니다. 먼저 떼어야 합니다. 둘째, 돈은 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큰 돈 벌려고 무리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작게 반복하면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셋째, 돈은 노력보다 방향입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더 노력이 아니라 방향 수정입니다. 넷째, 돈은 혼자 벌기보다 함께 움직입니다. 사람, 정보, 기회, 네트워크. 내가 있는 환경을 바꾸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 보는 콘텐츠, 쓰는 시간. 그게 결국 돈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방향으로 살고 있나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월급날 기준으로 딱 3통장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생존 통장, 생활비, 고정비. 두 번째는 안전 통장, 비상금, 보험, 예비비. 세 번째는 성장 통장, 자산으로 가는 돈,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달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통장이 생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돈을 버는 사람에서 돈을 남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돈은요, 남기는 사람 편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돈의 방향입니다. 저는 50대가 되니까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불안하지 않은 것, 잠을 잘 자는 것, 가족 앞에서 표정이 무너지지 않는 것, 내가 내 삶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각.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돈의 크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돈의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투자 비법이 없어도 돼요. 그냥 오늘부터 돈이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내 삶을 한 걸음만 옮기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서 가계부를 완벽하게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일부터 절대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만요.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나가는지 그 첫 번째 출구를 확인해 보세요. 돈은 첫 출구로 습관처럼 빠져나갑니다. 그 출구를 바꾸면 돈의 길이 바뀝니다. 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 한 구석을 살짝이라도 건드렸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돈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실제로 해야 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 그걸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진짜로 종이에 적어서 따라할 수 있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50대의 시선으로 현실에서 진짜 도움되는 돈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버티는 것에서 흘러가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 방향 같이 바꿔봅시다.